자, 암을 수술했다. 우리 1기, 2기 환자들 너무나 와 신난다. 이제 암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암은 한번 씨앗처럼 뿌려졌기 때문에요. 제 캔서 위너 책에도 제가 이렇게 한 챕터를 썼는데 수술을 해도 암세포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첫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기운이 없다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약사님 이번에 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비소세포 폐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소세포 폐암이랑 뭐가 다른 건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약사님 폐암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폐암이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네. 폐암에는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그러니까 비가 아닐비 소, 작지 않은 세포라는 거, 비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작다라는 뜻의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80에서 90%가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10% 정도가 소세포 폐암인데 이 두 가지만을 비교해 본다면 좀 더 공격적인 암이 소세포 폐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암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공격적이라는 거는 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나 또 표적 치료제가 비소세포 폐암에 있는데 그런 표적도 없고 쓸 약이 많지 않으면서 급격히 병의 진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비소세포 폐암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편암과 평평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흡연을 많이 하신 분은 평평세포암이라고 하고요. 평평세포암의 위치는 폐 입구나 기관지 부위에 있고 또 전체 폐암 중에 한 25%,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수가 비소세포의 선암입니다. 우리가 나는 표적 치료제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바로 선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암에 그러면 이게 세포막에서 암의 통로가 되는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발현이 나는 EGFR 변이가 있어 하면 EGFR을 막는 우리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해당이 되면 굉장히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는 굉장히 그 항암제의 독성이 셉니다. 골수 손상과 막 머리 빠지고 물렁거려서 못 먹고 관절 아프고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스러운 항암제가 바로 세포 독성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선암의 그 EGFR 변이 먹는 항암제로 표적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기간이 세포 독성은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라면 한 세트랑 선암에 쓰는 EGFR 변이 약들은 타그리소, 또 요즘 새롭게 나온 렉나자 이런 약들은요 1년,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소세포 폐암이 흡연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크기가 굉장히 작고 또 굉장히 빠르게 자라서 전이가 이제 폐에서 뼈, 뇌전이로 급속히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소세포다 발견됐을 때는 3기에서 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폐 입구나 기관지 쪽이기 때문에 수술하기의 위치가 굉장히 어렵고 항암과 방사치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세포 폐암이랑 비소세포 폐암이 증상이 다르다던데 증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소세포 폐암은 좀 기침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 급격한 호흡곤란, 체중 감소가 막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비소세포 폐암의 선암은 사실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더니 뭔가 보인다. 엑스레이나 CT에서 뭐가 보인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자 했더니 EGFR 변이다, ALK 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은 이런 소세포보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천천히 자라는 폐암이라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 이런 비소세포 폐암 선암이 발현이 됩니다.
그럼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으로 있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은 특히 이제 평평세포 폐암과 선암의 치료 방법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의 선암은 EGFR 변이, 또 ALK 변이, MET 변이, ROS1 변이, 이거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면 조직 검사상에 이 변이를 찾아낸다면 그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EGFR과 ALK 변이는 이 몇 단계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 효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평평세포 폐암은 그 흡연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이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포독성 항암과 면역 항암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가 처음에는 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키트루다, 티센트릭 이런 유명한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자를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 면역 항암제는 잘 들을 때는 굉장히 암을 급속히 이렇게 줄게 하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성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고 암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 환자의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확 바뀌면서 암을 급속히 자라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할 때는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부작용이 나타난다. 혈뇨라든지 방광의 혈뇨, 또 심한 발진, 그 다음에 CRP라든지 ESR의 염증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순간이 온다면 더 이상 면역 항암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역 항암제를 쓸 때는 CT, MRI 상에서 암세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혈액 검사상에서 이런 염증이나 부작용 지표가 너무 뛴다면 그 달에 바로 면역 항암제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는 굉장히 면역 항암제 7개월을 해서 암이 거의 사라졌는데 6월달 CT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이 원래 암이 거의 6cm에 달하는 암이었는데 어느 6월달에 갑자기 이제 혈뇨가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좀 중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월달 CT 찍고 보통 3개월 후에 9월에 CT를 찍었을 때 다시 원발에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점 하나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다. 다시 세포 독성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급격히 CRP라든지 또 폐암의 종양 표지자가 CEA라는 수치들이 있는데 이런 수치가 정상에서 갑자기 더블로 더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고 여러 부작용들이 그냥 확 오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에는 계속 면역 항암제를 하게 되면 저희 말기암 책에도 써놨는데요. 고진행성 종양,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고진행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70세 이상의 환자들은 우리 보호자들이 관찰을 하시면서 특히 염증 수치가 너무 치솟는 순간이 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과감하게 중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세포 폐암도 면역 항암제를 씁니다.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쓰는데 방금 말씀드린 키트루다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항암제가 암을 공격하지 않고 다시 나를 공격하는 순간이 바로 내성이 생긴다. 암을 더 크게 하는 시점이 온다.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사님 암 수술 후 어떤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암을 수술했다. 우리 1기, 2기 환자들 너무나 와 신난다. 이제 암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암은 한번 씨앗처럼 뿌려졌기 때문에요. 제 캔서 위너 책에도 제가 이렇게 한 챕터를 썼는데 수술을 해도 암세포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첫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기운이 없다고 굉장히 기름진 보양식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흑염소 드시면 안 되고요.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이렇게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그 탕류를 드신다면 암을 급속히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들이 네. 이제 저희 열방 상담소에 많이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건가요? 상담을 먼저 신청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정말 항암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오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조직검사지와 또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지를 먼저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보충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열방상담소의 대부분 거의 60%의 환자가 사실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 오고 계세요. 치료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듣기로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 후에 이제 어떻게 식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관리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식단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시키죠. 네, 그래서 식단 가이드라든지 향후 이런 항암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점검해 드리는 후속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약사님 바쁘신데 이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암의 진단을 받으셨으면 너무나 좀 충격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또 폐암을 이렇게 딱 쳐보면 3기, 4기에 그 생존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암이시라면 혹은 결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한 야채 식단 시작하시고 금지 식단부터 지켜주신다면 지금부터 암이 막 자라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